11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던 날, 남편은 3억이라는 가격표를 내 인생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나와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던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2세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이야기는 13년 전 결혼식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신혼부부였어요. 남편 태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결혼 첫 해는 정말 달콤했어요. 주말마다 둘이서 맛있는 곳도 찾아다니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 이런저런 상상도 해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결혼 2년 차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거든요. 물론 기뻐하기는 했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도 함께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가 생기니까 책임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의 마음 한편에는 아이보다 자신의 커리어였구나 싶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해외 사업부로 옮기면서 더 바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온종일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서 조금씩 사회와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당연한 일이야.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니까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돌이 지나갈 무렵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사실 계획했던 임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또 아이가 생긴 것 같아. 그때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 굳어지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지금 첫째도 아직 어린데 그 말투에서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괜찮다고 잘 키워보자고 말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임신 기간 중에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회사에서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과 출장이 늘어났죠. 남편에게 일을 줄여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임신 중에도 첫째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8개월이었던 제가 혼자서 열 나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죠.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는 점점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남편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저는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매달려 있으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공유할 이야기도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신생아와 두 돌도 안 된 첫째를 동시에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들 울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잘하던데 너가 유난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의 마음은 가정보다 자신의 성공에만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남편도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여유가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삶을 지내니 언니가 가끔 집에 놀러 와서는 제 상황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영아, 너가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남편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해봐. 하지만 저는 그때 언니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가능성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왔어. 내 커리어에는 정말 좋은 기회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갓난아기와 어린 첫째를 데리고 낯선 외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걱정보다는 자신의 기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언니였는데 언니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항상 제 편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지영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언니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언니의 이런 말이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서는 받지 못하는 따뜻함을 언니에게서 받을 수 있었기에 조금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해외 생활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을 때마다 남편은 마치 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해외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야?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제 의견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이 사람은 저를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중점으로 되어 있는 이 일방적인 관계가 괜찮은 건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야. 남편이 지금 하려는 일이 성공하기만 하면 가족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피부로 이 모든 걸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도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둘째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남편 표정이 달라진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벌어져 갔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해외에서 벌어졌어요. 싱가포르 발령이 확정된 후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이 시작됐어요. 둘째가 겨우 8개월, 첫째도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시기였는데 모든 걸 정리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거든요. 남편은 이미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저희가 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두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남아서 이사 준비를 혼자 다 해야 했어요. 그때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짐을 정리하는 것부터 아이들 여행용품 챙기는 것까지. 언니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영아, 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걱정되네. 정말 괜찮겠어? 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더 불안해졌지만
이미 남편이 먼저 간 상황이니 저도 따라가야 했죠. 그렇게 시간은 무르르듯 흘렀고 드디어 싱가포르로 떠나는 날이 찾아왔어요. 공항에서 언니와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이 났죠. 그동안 제게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언니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탄 첫 비행기 안에서는 정말 지옥을 맛보았어요. 첫째는 낯선 환경에 예민해져서 계속 울어댔고 둘째는 수유 시간마다 보챘거든요. 미간에 주름을 만들고 바라보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긴 시간을 혼자서 두 아이를 달래며 버텨야 했어요. 6시간 30분이라는 긴 비행 지옥을 겪은 저희가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이 반갑기도 했지만 왠지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고생 많았어. 아이들 괜찮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첫날부터 바로 출근했어요. 새로운 직책이다 보니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알아서 구경하고 있으라고 했죠. 남편이 회사로 먼저 떠난 후 새로 이사한 집을 구경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넓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빈 집에 아이 둘과 함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혼자 아이 둘을 돌보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정말 첫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기저귀나 분유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사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 때문도 있었어요. 첫째는 낯선 환경 때문에 밤에 잘 자지 않았고 둘째는 수시로 울어댔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 거였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낯선 타국에서의 외로움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힘들면 언니에게라도 전화할 수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는데 첫째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지만 남편은 그날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병원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 네가 좀 데려가 줄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둘째까지 데리고 혼자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아이 상태를 설명하고 둘째는 울어대고 정말 막막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첫째는 단순 감기였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고생했네. 그런데 나도 오늘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공감이나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새로운 지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일, 집안일,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 적응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특히 첫째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같은 곳을 알아봤지만 위치도 멀어서 쉽게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사회에서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회계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아이 둘의 엄마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들면 귀국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편에게 이런 심정을 털어놓으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항상 피곤해하면서 들어오니까 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찾기 어려웠고 가끔 이야기해봐도 별로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적응하던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이들만 잘 돌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너가 이상한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처 마트나 병원 위치도 파악하게 되고 간단한 영어로나마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첫째도 현지 놀이방에 보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의 거리감은 점점 더 벌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언니와 통화를 하는데 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걱정하더라고요. 지영아,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여.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자신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둘째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남편은 출장으로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기에 급하게 연락했지만 바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둘째 상태가 심각해서 하루 밤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어요. 첫째는 병원 의자에서 자게 하고 저는 둘째 옆에서 밤새 지켰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행히 둘째는 다음 날 열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좋아졌지만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애들이 자주 아프네. 네가 관리를 좀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남편은 현지에서 성공한 한국인 관리자로 인정받으며 자신감도 더 커져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조금씩 현지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점점 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남편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는 거였죠. 그것도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어요.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정말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지만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의 성공은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저는 더 혼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남편은 그 이후로 더욱 바빠졌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출장을 다녀야 했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전화나 화상회의에 시달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런데 4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한국 복귀 이야기를 꺼냈어요. 본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다는 거였죠. 한국 본사 해외사업부 전체를 총괄하는 임원 자리야.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언니도 만날 수 있고 아이들도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5년 동안 해외에서 보내면서 우리 부부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에 가면 과연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보다 귀국이 더 하고 싶었기에 저희는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편의 바쁜 생활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면서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의 해외 생활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5년 만에 보는 한국 땅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언니도 공항까지 마중 나와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됐어. 다 왔어. 언니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5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한국에 정착하자마자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 본부가 부산에 있다는 거였어요. 부산에서 2년 정도 근무해야 할 것 같아. 새로운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겨우 한국에 와서 안정을 찾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떨어져 살아야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부산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너도 서울에 익숙할 테니까 여기 있어. 나만 부산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올라올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주말 부부 생활이었어요. 5년간의 해외 생활로 이미 지쳐있던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올라오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국이니까 언니도 있고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을 갔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저도 정말 바빠졌어요. 학교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모임, 아이들 학원 알아보기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특히 첫째가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온 아이라 한국어도 조금 어색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도 당연히 저 혼자 가야 했죠. 담임 선생님은 첫째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생활했던 환경 차이 때문일 거라며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일에는 부산에 있으니까 전화로만 이야기해야 했는데 남편은 항상 바빠서 길게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들 문제는 네가 더 잘하니까 알아서 해줘. 나는 여기서 정말 바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답답해서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한 시기인데 아빠는 일주일에 이틀, 심지어 있어도 관심조차 없었으니 말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평일에는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주말에 남편이 와도 피곤하다며 쉬기만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았어요. 더 힘든 건 아이들이 아플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둘째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토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첫째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서 언니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지금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니가 새벽에도 달려와 줘서 첫째를 맡기고 둘째와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연락했을 때는 다음 날 아침에야 답장이 왔어요. 아, 미안. 어제 접대가 있어서 휴대폰을 못 봤어. 아이 괜찮지? 그 순간 정말 허무했어요. 아이가 아픈 급박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가족보다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중 정말 큰 일이 생겼어요. 첫째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올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면 승진이 확실해져. 네가 좀 알아서 해줄 수 있지? 결국 저는 언니에게 둘째를 맡기고 첫째와 병원에 갔어요.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혼자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건가?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지난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저는 항상 남편을 따라가기만 했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제 꿈은 포기하고 남편의 일정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 어때? 많이 아파해? 6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한대요.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 부산에서 일이 정말 잘 풀려서 본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로 했어. 또 다른 승진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 그저 남편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행복할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남편이 성공할수록 저희는 더 멀어져만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남편이 안정이 되면 예전처럼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단순히 바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또 다른 승진 소식을 들은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게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남편은 새로운 역할 때문에 더욱 바빠졌어요.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도 격주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업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어봐도 저는 아빠는 중요한 일 때문에 바빠라는 말만 반복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둘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자꾸 다른 아이들을 때린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상담을 권했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사가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를 느끼고 있고 그 불안감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엄마인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상담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이들은 금방 적응할 거야. 여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둘째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나도 힘들어. 여기서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대화 후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도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 고민을 언니에게 털어놨을 때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지영아, 내 병원에 오는 환자 가족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셔. 남편이 승진하면서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더니 결국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더라. 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런 믿음과는 다르게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아이들 학부모 모임도 혼자, 아이들이 아플 때도 혼자, 모든 결정도 혼자. 그런 생활을 몇 달 더 버텼지만 정말 한계였어요. 특히 첫째가 고학년이 되면서 사춘기 문제까지 겹쳤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고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서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영아, 혹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아는 가족 상담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상담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상담을 받는다는 게 뭔가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부인께서 경험하고 계신 상황들을 보면 남편분이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도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온 한 장의 서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첫째가 학교에 가고 둘째가 어린이집에 간 후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법원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러 왔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라니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뜯어봤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1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였어요. 서류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재산분할로 3억 원만 주겠다는 것. 양육권은 아버지인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서류를 보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됐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 서류가 왔는데. 아, 그게 벌써 갔구나. 미안,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리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도 해보고.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게 있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성격 차이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졌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끝났다고요? 우리가 언제 끝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가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11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모든 걸 희생했는데 갑자기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는 급하게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뭐라고? 이혼 소송? 지영아,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언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정말로 남편이 저를 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지영아, 진정해. 우선 변호사부터 알아봐야겠어.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 언니의 말이 맞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첫째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괜찮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불러대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 청소를 하다가 뭔가 반짝하는 게 있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작은 카메라 같은 게 숨어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정말 몰래카메라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거실, 침실, 심지어 아이들 방에까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1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몰래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와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급하게 언니에게 연락해서 와달라고 했어요. 언니도 카메라들을 보고는 말이 안 나오는지 입만 달싹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이들까지 촬영했다고? 저도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죽하면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어요.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게 당신이에요? 아, 그걸 찾았구나. 증거 수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증거 수집이요? 무슨 증거요? 아이들까지 촬영한 게 말이 돼요? 법정에서 필요한 자료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했어요. 11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니.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요? 누가 5년 동안 해외에서 혼자 아이들 키웠는데요? 누가 아이들 아플 때마다 병원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더 필요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은 일만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더 필요하다니. 그날 밤 카메라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촬영됐을지, 아이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됐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언니가 그날 밤 저희 집에 머물면서 위로해줬어요. 지영아, 이제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자. 언니의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법적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죠. 저를 가사와 육아에 소홀한 부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묘사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10억이 넘는 공동 재산에서 3억만 주겠다는 거였어요. 11년 동안의 헌신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해외에서 남편 뒷바라지하며 제 경력을 포기한 것, 주말 부부 생활하며 혼자 아이들 키운 것, 그 모든 것들이 3억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변호사도 미리 선임해 놓았고 저한테 불리한 증거들도 수집해 놓았고 그래서 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지영아,
너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11년 동안 네가 쏟은 것들이 헛된 게 아니야. 언니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니의 병원 동료 중에 남편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언니가 전해준 거였어요. 남편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신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렸고 그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암이라니 설마 그런 거짓말까지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법정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언니의 그 동료분이 추가로 알려준 정보였는데 남편이 실제로는 더 큰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연봉이 훨씬 높은 임원직으로요. 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암에 걸려서 실직했다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승진 이직을 했다고? 저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언니 동료분이 확실한 정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인사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 그런 소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좀 어색해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남편이 새 직장에서 젊은 여직원과 자주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 같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박민정이라는 이름이고 남편보다 7살이나 어린 38세라는 것, 그리고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는 것까지.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내면서 실수로 함께 보낸 서류 중에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가 2인분씩 그것도 주말마다 결제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분명히 부산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는데 왜 2인분 식사비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더 자세히 보니까 호텔 숙박비도 있었어요. 그것도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요. 남편이 서울에 올라올 때는 항상 집에 온다고 했는데 왜 호텔을 이용한 걸까요? 그때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첫째 아이가 갑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서요. 제가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어줬는데 남편이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번째에 겨우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전화해? 지금 중요한 일 중이야.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요. 잠깐만이라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런데 전화를 끊기 직전에 배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음료수 더 주문할까요? 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중요한 일 중이라고 하면서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아이에게는 아빠가 지금 회의 중이래라고 둘러댔지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아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다른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없어.
그럼 어제 전화할 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는 뭐예요? 아, 그거? 동료야, 동료. 업무 미팅이었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11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니까 알 수 있었어요. 업무 미팅을 토요일 오후에 음료수 마시면서 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업무야.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니. 누구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했는데요.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서니까 더 절망적이었어요. 11년 동안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그때 언니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지영아,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편의 거짓말과 불륜을 증명해야 했어요. 결국 사설 조사업체에 의뢰하기로 했어요. 비용이 200만 원 정도로 부담됐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언니가 절반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겨우 결정할 수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남편이 정말 깨끗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박민정이라는 여자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 사진과 동영상 증거들을 보는데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1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곧 이혼이 끝나면 우리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11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던 건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언니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지영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자.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해야 했어요.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 아침 정말 떨렸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법무법인 시작에 도착했을 때 명대경 변호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인상이셨고 제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요. 저는 11년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해외 생활, 주말 부부, 그리고 최근의 이혼 소송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에 남편 측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특히 실직했다고 하면서 동시에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변호사님에게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사설 조사업체에서 촬영한 불륜 증거 사진들,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님이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더니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제 편이 되어주신다는 생각에 든든했어요. 변호사님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남편의 거짓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가 11년 동안 기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해외에서 5년 동안 남편 내조를 하신 것, 주말 부부 생활하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신 것들이 모두 중요한 기여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 증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불륜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변호사님과의 첫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해줬어요. 지영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변호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언니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변호사님과 함께 반박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실직했다는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새 직장의 인사발령 공고문을 구했고 급여 명세서 사본도 확보했어요. 또 11년 동안 제가 가정에 기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해외에서 남편 뒷바라지한 것, 아이들 교육과 양육에 쏟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모든 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기여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3억으로 정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을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당당함은 없어 보였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여전히 남편이 암으로 인해 실직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명대경 변호사님이 반박에 나서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판장님, 상대방이 실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회사로 승진 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직장의 인사발령서와 급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셨어요.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변호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불륜 증거들도 차례대로 제시하셨어요. 고급 호텔에서 박민정과 함께 찍힌 사진들, 곧 이혼이 끝나면 우리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그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사건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나온 상황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였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아.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건 불륜을 저지른 당신이에요. 1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 한때는 한때는 소용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 측에서는 계속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처음 법정에서 3억을 주장했던 것에서 점점 금액을 올려가면서 4억, 5억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끝까지 가보자고 하셨어요. 지금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는 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고 제가 11년 동안 기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5년 동안 남편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 주말 부부 생활 중에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 그리고 남편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한 것들이 인정됐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양육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요. 남편이 새 직장에서 받는 높은 연봉을 고려할 때 아이들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중한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재판부의 심증이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님의 표정과 질문들을 보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컸어요. 11년 동안의 제 헌신과 희생이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온 거니까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판결 선고일 아침,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네요. 11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오늘 결정되는 거니까 어찌나 떨리던지요. 언니가 일찍부터 와서 저와 함께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긴장하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결과도 좋을 거야. 언니의 말에 힘을 얻어서 법원에 도착했어요. 명대경 변호사님도 자신과 믿는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도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드디어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판사님이 차근차근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 측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부터였어요. 피고가 암투병으로 인한 실직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의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또한 피고가 제3자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을 들을 때 남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부분이 나왔어요. 원고는 11년간의 혼인 기간 중 해외 거주 5년을 포함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피고의 사회적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으며 이러한 기여도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 약 12억 원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며 기존 부채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재산 분할금으로 총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그 순간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3억만 주겠다고 했던 것보다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기여도가 50%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양육비에 관해서는 피고의 현재 소득 수준과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21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육비였거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원고에게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제가 모두 승리했고 저는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축하합니다. 정말 완벽한 승리예요. 이런 판결은 흔하지 않아요. 변호사님의 축하 인사를 받고 나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이겼다는 것, 11년간의 헌신이 인정받았다는 것, 언니가 저를 꽉 안아주면서 축하해줬어요. 지영아, 정말 잘했어. 이제 당당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법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고 앞으로는 엄마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울 거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다음 날 변호사님으로부터 남편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판결이 확정되니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며칠 후 남편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재산분할금 지급 관련해서 통장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는 없었고 첫 번째 양육비가 입금됐을 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는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산분할금도 받게 됐어요. 5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11년 동안 제가 쏟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과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새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자주 놀러와서 도움을 줬어요. 지영아,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 남편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사는 거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갔어요.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니까 아이들도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회계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1년 동안 제가 쏟은 사랑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어려움보다 행복한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4세 박정숙 씨입니다.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던 아들 며느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속 끓는 속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박 씨는 74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벌써 남편이 떠난 지 6년이 지났네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74세입니다. 남편은 68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 살고 있지만 늘 제 아들 민호네 가족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50세로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46세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 수빈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2살이죠. 손녀 수빈이만 보면 제 가슴이 환해집니다. 오늘은 민호네 집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가지 싸들고 방문하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죠. 된장찌개가 끓고 있으니 김치전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 부엌에서 냄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빈이가 좋아하는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다 익은 전을 뒤집으며 제 마음도 함께 뒤집어졌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며느리 소영의 눈에는 그저 구닥다리 음식일 뿐이었죠. 지난번에도 제가 싸온 반찬을 보고 소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수빈이도 이제 건강식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여온 된장찌개와 음식들이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얼굴 보는 기쁨과 손녀 수빈이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며 또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음식을 다 싸고 나니 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려 집을 나섰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이제 곧 배를 누르면 시작될 어색한 시간을 준비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소영이가 문을 열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소영아, 수빈이랑 민호는? 민호 씨는 아직 회사에 있고 수빈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가방에서 음식통을 꺼냈습니다.
소영이의 눈에서 미세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싸온 음식을 건네려는데 소영이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은 이미 배달시켰어요. 냉장고도 정리했는데 또 음식을 가져오시면.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다시 가져가면 되겠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제 정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빈이는 좀 볼 수 있을까? 공부 중이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소영이가 수빈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죠. 넓은 거실을 둘러보니 제가 선물했던 화분이나 액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던한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득했죠. 며느리 소영이 취향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저를 향해 달려왔죠. 할머니,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수빈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공부 잘하고 있어? 수빈이를 꼭 안아주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모든 서러움이 씻겨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곧 끼어들었습니다. 수빈아, 중간고사 준비해야 하잖아. 할머니랑 인사했으니 이제 공부 마저 해야지. 엄마, 할머니랑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안 돼. 선생님이 내일까지 문제집 다 풀어오라고 했잖아. 아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손녀와 함께할 시간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는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올게. 수빈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소영이는 주방으로 가서 뭔가 분주히 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고요.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민호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언제 오셨어요? 오후에 왔지. 된장찌개랑 김치전도 해왔는데. 아, 그렇구나. 요즘 소영이가 집에서 건강식으로만 해서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속이 무척이나 상했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 가방을 한참을 뒤졌지만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핸드폰을 어디에 뒀더라? 어디 전화하실 데 있으세요? 중요한 거면 소영이 폰으로 전화하세요. 아니, 오늘 친구한테 약속 시간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민호가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켰을 때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통화 기록에 제 이름이 있었는데 그냥 박정숙이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제 이름만요. 며느리들이 핸드폰에 시모 전화번호 저장할 때 보통 이름을 어머님, 시어머님 이렇게 저장을 해두지 않나요?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며느리가 휴대폰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순간 어이도 없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6년간 매주 찾아와 정성을 들였는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박정숙이라는 이름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연락처에서 지웠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만 다시 저장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미안하다.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핸드폰을 소영이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너무 늦었네. 벌써요?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내일 일이 있어서. 민호와 소영이는 별다른 만류 없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빈이만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다 가요. 그래, 수빈아,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저 이런 사람이었구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빗줄기보다 더 거세게 제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탓에 옷은 반쯤 젖었지만 그것보다 더 젖은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손이 떨려 교통카드를 3번이나 찍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창밖에 빗물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름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핸드폰에 이름 저장 방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작은 것에서 큰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멍한 상태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눈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서랍장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 없이 6년이 지났네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가 늘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리지 마. 우리 인생도 소중해. 살아생전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었죠. 제가 아들에게 너무 많이 내어주는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커튼을 열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게 새로운 결심을 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았죠. 커피를 마시며 지난 6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아들 가족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제 존재 이유가 되었죠. 아파트 구입할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었고 수빈이 교육비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가져갔고 생일이면 비싼 선물을 해주었죠. 전화기를 들어 여동생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제 고민을 들어주는 동생이었죠. 미자야, 나 좀 만나자. 오늘 시간 되니? 미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문득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민호와 소영 그리고 어린 수빈이가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카페에서 미자를 만났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습니다. 여동생 미자는 71세로 저보다 3살 어렸지만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미자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자는 분노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 새 출발을 하라고.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미자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외감과 무시당하는 아픔을 견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근 집값 시세를 물어보았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격이 꽤 올라 있었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 팔면 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왜 파시려고 하냐며 물었죠. 그저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는 30년 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보다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양평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예전부터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남편과도 늘 은퇴하면 시골로 가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양평의 작은 주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가에 있는 조용한 집들, 산 중턱의 아담한 집들, 마을 안의 깔끔한 집들.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몇 개의 매물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아껴둔 예금 통장과 적금 증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 노후 자금을 합치면 양평의 작은 집을 사고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계좌를 확인하냐고요. 그저 재산 정리를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아들에게 상의하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죠. 특히 아들 민호에게는 절대 소식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양평의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표시해둔 매물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주말에 양평으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유품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결혼식 앨범.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모아온 것들을 정리하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네. 대형 쓰레기 봉투 3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상자에는 꼭 가져가야 할 물건들을 미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제가 아끼는 책들, 그리고 수빈이가 그려준 그림들. 주말이 되어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빽빽한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양평에 도착해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준비된 차로 저를 여러 매물로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 집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정원이 있고 주변에는 이웃집이 몇 채 있어 너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네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가 말한 가격은 제가 예상한 범위 아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이 집을 사고도 여유자금이 충분히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가 소개해준 믿을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재산 정리와 관련해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별일 없다. 그냥 좀 바빴어. 이번 주말에 수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오세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좀 바빠. 무슨 일로 바쁘세요? 그냥 내 일이 있어서. 민호가 의아해하며 더 묻기 전에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제 계획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나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특히 손녀 수빈이를 위한 신탁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빈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이나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금액을 따로 마련해두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박정숙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무슨 소식을 들은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현관에 선 민호와 소영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자리에 앉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왔니? 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비밀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 어제 우연히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어머니 집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들어가 물어봤더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 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 집을 팔기로 했다. 민호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소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보셨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내가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 그러시면 저희 근처로 오시지. 왜 갑자기 집을 파시는 거예요? 나는 시골로 갈 거다. 양평에 작은 집을 계약했어. 이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죠.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미 결정했어. 어머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요. 양평이면 너무 멀잖아요. 수빈이도 할머니 보러 가기 힘들어질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손녀를 만나게 해줬나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도 불편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걱정 마. 수빈이 보고 싶을 때는 내가 올라올게. 소영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에 가까운 눈물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아니다. 너희 잘못은 없어. 그냥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수빈이도 할머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보다 집이 팔리는 것이 더 충격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들은 언젠가 이 집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민호야, 일어나. 이미 결정한 일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수빈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였죠. 걱정 마. 수빈이 몫은 따로 준비해뒀어.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게 신탁 계좌를 마련했으니까. 민호와 소영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빈이 몫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들 몫은 없는 건지. 결국 그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매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예상보다 빨리 팔렸고 양평의 집도 무사히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달래듯 때로는 화를 내듯 제 결정을 번복시키려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민호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면 최소한 제 몫은 주실 수 있죠? 집 한 돈의 일부라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깨지는 순간이었죠. 민호야, 엄마가 평생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니? 결혼할 때, 집 살 때, 차 바꿀 때.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왔구나. 민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민호도, 소영이도, 심지어 수빈이조차도 전화 한 통 없었죠.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것 같아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삿날 30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몇 개의 박스와 작은 가구들만 챙겼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새 출발에는 가벼운 짐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고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텅 빈 방들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도 피어올랐습니다. 양평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더 푸르러졌습니다. 도시의 회색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강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 인생도 이렇게 밝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작은 정원이 반겨주었습니다. 집은 아담했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한강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양평의 집에서 맞는 저녁이었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강물과 별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멀리 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새 집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와 시장을 찾아다니며 지리를 익히고 집 주변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다들 친절했고 특히 옆집의 할머니는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고추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게시판에서 실버 도자기 교실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도자기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생긴 것이었죠. 첫 도자기 수업 날 긴장된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하게 기본적인 도자기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작품은 조금 삐뚤어진 작은 컵이었지만 제겐 무척 소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였는데 최영자라는 72세 할머니였습니다.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양평으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금세 대화가 통했습니다. 정숙 씨도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저는 최근에 이사 왔어요. 아이고, 그럼 더 외로우시겠네요.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다 보니 이제는 꽤 즐거워요. 영자 씨의 말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자식들과의 관계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며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자기 수업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실력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꽤 쓸만한 그릇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작품도 몇 점 전시되었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시회 날 한 남성이 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제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남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철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76세로 은퇴한 역사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양평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했죠. 박정숙 씨의 작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찻잔의 곡선이 매우 자연스럽네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자기를 좋아해서 여러 작품을 봐왔는데 처음 배우신 분 치고는 정말 훌륭하세요. 그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도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슬아의 아들 둘이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이상철 씨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수락했습니다. 동네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박학다식했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다음 주에 양평 세미나파크에서 도자기 특별전이 열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보실래요? 처음 듣는 이성의 데이트 신청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가보고 싶네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취미,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인연까지.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양평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 휴대폰을 보니 서울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잠들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상철 씨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급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빈이가. 목소리가 떨리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수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수빈이가 왜? 무슨 일이야? 수빈이가 천식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 발작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느 병원에 있어? 지금 상태는 어때? 세브란스요. 어제 밤부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상철 씨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부부와 결별을 선언한 후 첫 연락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수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찾아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아들 부부에게 실망했다 해도 손녀 수빈이는 제 핏줄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상철 씨에게 미안하지만 약속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는 이해한다며 오히려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양평에서 서울까지는 전철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분히 앉아 있으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빈이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수빈이의 병실을 물어본 후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수빈이 상태가 어때? 조금 나아졌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영은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수빈이가 중요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수빈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안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빈이 할머니 왔어. 얼른 나아야지. 수빈이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수빈이는 저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도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어. 많이 아프지? 수빈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식 발작이 심해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수빈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희가 이혼 얘기를 하면서부터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놀라서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혼이라니. 너희가 이혼을 한다고?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영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떠나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서로 원망하고 결국 소영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것과 그들의 이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집도 파시면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어머님 도움받아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지니까.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 집이 팔리면 상당 부분을 물려받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관계도 무너진 것이었죠. 그럼 수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키우겠다고. 시끄러워. 지금 수빈이 아픈 거 안 보이냐? 애가 누워있는데 그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던지 해.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하란 소리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이가 깨어나 저희 대화를 듣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늦어갔습니다. 민호와 소영은 집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병원을 비웠습니다. 저는 수빈이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병실의 소파에 앉아 수빈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잠든 수빈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 10시쯤 수빈이가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좀 나아졌는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수빈이 곁을 지키고 있지. 할머니, 저 무서워요. 무서워? 왜? 아픈 게 무서워?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그리고 더 이상 같이 못 산대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수빈아,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네, 할머니도 갑자기 멀리 가시고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 결정이 손녀에게 이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필요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멀리 갔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항상 수빈이를 사랑해. 다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알아요. 할머니도 행복해야 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놀랐습니다. 소영이 그런 말을 했다니요.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꾸 울었어요. 아이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소영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 앞에서의 연기였을까요? 할머니, 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그럼 뭐든지 말해봐. 할머니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양평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빈아, 그건 엄마랑 아빠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럼 주말에만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의 간절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주말에 놀러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뽀뽀를 하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녘 민호와 소영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수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영이 따라 나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의외의 사과에 놀랐습니다. 소영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많이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해했고 어머님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 저희 부부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면서.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셨다는 걸. 눈물을 참으며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님께 돌아오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니까요. 다만 수빈이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을 계속 받았으면 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증상이 안정되었으니 하루 더 관찰한 후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민호와 소영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처음으로 차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지만 수빈이의 일로 잠시 보류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많이 실망시켰다는 것 알아요. 특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저 나도 내 인생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동안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재산만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빈이 천식이 갑자기 심해진 이유가 뭐니?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 때문이래요. 저희가 이혼 얘기를 하면서부터 수빈이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빌라로 이사한 뒤로 습기가 많은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팔고 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월세 빌라로 옮겼는데 환경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떠난 후 그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주거 환경이 나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빈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수빈이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이 저의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가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주말에 양평에 놀러 오고 싶어 한다. 정말요? 괜찮으시면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니, 민호 씨, 우리까지 가면 어머님께 폐가 될 거예요. 수빈이만 보내는 게 좋겠어요. 소영의 배려심 있는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요? 처음엔 수빈이만 오는 게 좋겠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병실을 나와 잠시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 씨였습니다. 정숙 씨, 손녀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군요.
혹시 서울에서 일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도자기 전시회 다시 가보실래요? 아직 전시 기간이 남아 있어서요. 따스한 그의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양평에 돌아가면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보다 수빈이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수빈이가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숨을 잘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양평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수빈이 빨리 나와서 할머니 집에 놀러 와.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단절도 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며 특히 수빈이와의 관계는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희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양평에서 가족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게 수빈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 삶에 들이는 것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수빈이가 완전히 나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민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소영이도 들어와 상황을 듣고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이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수빈이가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평으로 돌아온 저는 일상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수업도 다시 나가고 정원 가꾸기도 하고 동네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철 씨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도자기 전시회도 다녀왔죠. 정숙 씨, 손녀분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주말에 양평에 놀러 온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 관계도 조금은 회복된 것 같네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시회 후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철 씨에게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참 복잡하죠. 그렇지만 정숙 씨가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선 것은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너무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수빈이에게.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자기 돌봄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손녀분에게는 할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주말이 되자 민호가 수빈이를 데리고 양평을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말로는 소영이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고 했지만 아마도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빈이는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정원을 뛰어다니고 강가를 구경하고 주변 산책로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서울보다 공기도 맑고 예뻐요. 그래? 할머니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 민호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수빈이를 위해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수빈이의 학교 이야기, 민호의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혼 얘기는 어떻게 됐니? 일단 보류 중이에요. 수빈이 상태도 봐야 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잘 생각해봐. 무엇보다 수빈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할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만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어.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후 민호와 수빈이는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제 집은 방이 하나뿐이라 모두가 지내기엔 비좁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여름방학 때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기다릴게. 어머니, 저희도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오렴. 수빈이와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도자기 수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강사님도 제 작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숙 씨, 혹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양평으로 이사 온 이후 저는 이미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숨겨진 용기와 열정을 발견했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작은 정원 한쪽에 도자기 작업실을 만들면 어떨까? 크지 않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어 상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정숙 씨의 작품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상철 씨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작은 작업실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재료, 공간 구성 등을 메모하고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투자해도 충분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영자 씨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디어에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정숙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첫 번째 수강생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아이고, 아직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될 거예요. 정숙 씨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아요. 친구의 응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정원 한켠의 작은 작업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기 가마도 들여놓고 작업대와 의자도 배치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작업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개업 첫날 영자 씨와 동네 이웃들 그리고 상철 씨가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작은 다과회를 열어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의 도자기 공방 개업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부족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도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작은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 취미로 배우러 오셨고 가끔은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업료는 크지 않았지만 용돈벌이로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어느 날 소영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빈이 여름방학 때 도자기 배우러 가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수빈이가 양평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와 소영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수빈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제 도자기 공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 만든 도자기 컵은 조금 삐뚤어졌지만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아빠 선물로 줘도 돼요? 그럼 수빈이가 직접 만든 선물이라 더 의미 있을 거야. 할머니도 행복하죠? 여기서 사는 거? 그럼 할머니는 지금 아주 행복해.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도자기 공방은 꾸준히 운영되었고 상철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공방 운영에도 도움을 주었고 함께 전시회도 다니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날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했으면 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기다려왔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저도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정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어느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 상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들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쁩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그래, 다음에 양평에 오면 소개해 줄게. 감사절이 되어 민호 가족이 모두 양평을 찾았습니다. 상철 씨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철 씨와 민호는 역사에 관한 대화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 만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독립하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아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거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공간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도자기 공방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자 씨와 동네 친구들 그리고 상철 씨가 함께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사랑까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숙 씨,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창밖에 눈이 더 커다랗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는 양평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인생 이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